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수요일부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75톤급 우주발사체 액체 엔진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강대국들이 이미 1950년대 우주 개발을 시작한 것에 비하자면 40여 년이나 늦은 1994년 처음으로 8톤급 1단 고체 로켓 개발 시작했지만 미국이 정치 군사적 이유로 우리 발사체 개발을 여러 의미에서 해박 놓았지만 첫 발사체 개발을 시작한 지 만 26년 만에 100% 완전한 독자 기술을 도모한 2010년 이래 8년 만에 마침내 우주 궤도에 인공위성을 우리 기술로 올려놓을 엔진을 자력으로 개발에 성공합니다. 설계부터 들어가는 모든 부품과 모든 테스트 장비 일체가 100% 우리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 개발에 투입되는 우리 예산 규모가 일본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GDP 규모는 4분의 1인데 말이죠. 그리고 일본 우주 개발의 총괄이 일본 총리입니다. 의미로 치면 대통령 사업인 것이죠. 대통령이 바뀌어도 계속 대통령 사업인 겁니다. 우리는 부처의 일개 프로젝트죠. 우선 이 예산 좀 늘려줍시다. 우주 관련 기술들이 파생시킬 경제적 효과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념, 지역 성별 나이를 떠나 모두를 뿌듯하게 만드는 모두가 나의 성공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일은 그리 흔치가 않습니다. 우리 여기에 돈을 좀 더 씁시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발사체와 인공위성 구분할 줄 아세요? 발사체와 인공위성요? 네. 어떤 기준이죠? 발사체는 인공위성을 머리에 이고 우주까지 나르는 운반 도구예요. 운반기구. 네. 버스예요. 그냥 버스. 버스인데 지구의 중력을 이겨야 되니까 그리고 그 무거운 걸 이고 날아야 되니까 엄청난 추진력이 필요한 거죠. 75톤급이라는 게 그 로켓이 75톤이나 나가나 보다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로켓은 더 가벼워요. 근데 75톤의 무게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힘이다. 1톤 트럭 75대죠. 대단한 힘인 거죠. 이 액체엔진 기술을 가진 게 서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이거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핵심 기술이니까요. 간단해요. 근데 기술도 팔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핵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실제로는 발사체가 애초에 출발부터가 그러니까 자기들만 가지겠다는 거예요. 앞머리에 뭘 다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렇죠. 것들이니까요. 핵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거기에 인공위성을 올리면 우주 기술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핵을 올리면 핵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뭐 조금 다르긴 하나 원천 기술은 뭐 다를 바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안 주는 거죠. 근데 그래서 다른 나라에 주지 말라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미국이 이런 기술, 미사일, 로켓 기술을 엄청난 속도로 발전시킨 건 실제로는 자기들은 수입해 와서 그런 거예요. 애초에 폰 브라운 나치에서 데려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수입의 개념이군요. 애초에 자기들은 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자기들은 다 개발해놓고 나서 절대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덕분에 고생해서 100% 독자적으로 개발했는데 여기에 이게 이제 누리호 개발이거든요. 누리호. 100% 우리가 해보자. 전체 예산이 1조 9천 몇백억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아니고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쓸 돈 전체 다 그렇다는 겁니다. 10년 이상 그 돈으로만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근데 불과 3년 만에 4대강에만 부은 게 22조였잖아요. 네, 그렇게 비교하면 사실 많은 돈도 아닙니다. 정말 적은 돈이에요. 4대강이 남긴 게 뭐가 있습니까? 녹조하고 폭파시켜야 된다는 보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좋은 돈인 거예요. 이 예산 늘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게 이제 일본이 총리가 이걸 계속 주관하거든요. 저는 이게 청와대가 직접 총괄하는 사업 그런 프로젝트급으로 대통령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그렇게 돼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이런 사업은 뭐 경제성 자꾸 얘기하는데
그 나라가 그 미래에 대해 가진 자세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예. 꿈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그런 거 보여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 답방을 추진했었다고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한 기사인데요. 하지만 북측의 연기 요청으로 한 발 물러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최근 들어서요. 정부가 다시 비슷한 시기인 12월 12일에서 14일 김 위원장의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서 북미의 의견을 타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북미 관계가 잘 풀리면 모든 건 이제 순차적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지금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각각의 이유로 또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지 않습니까? 이번엔 북한이 지금 더 네, 고위급 회담을 연기한 상황인 건데요. 예,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돌파구 마련의 측면에서 한 번 더 추진해 보는 것이고 아마 이번에 G20 정상회의에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콜 하자 하면 아마 또 한 번 추진하겠죠. 네, 그렇죠. 중재 역할들을 네. 하게 될 텐데요. 시간이 워낙 촉박해가지고 네. 뭐 청와대는 그럴 수 있다는 전제하에 계속 준비해 왔다니까. 네, 날짜까지 특정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전체적으로는 너무 촉박해서 어렵지 않겠나. 만약에 된다면 그건 오로지 김정은 위원장의 스타일 때문이다. 이런저런 모든 어려움 있어도 그것도 제가 북한 사투리가 안 돼가지고 흉내를 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하려다 멈췄어요. 멀다고 하면 안 돼갖구나 한 거예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 예. 그 스타일 때문에 될 가능성 여지가 좀 남은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촉박하고 어렵지 않겠나. 네, 그렇죠. 이제 내일이면 12월이거든요. 근데 뭐 이런 전망들은 네. 많이 깨져왔으니까요. 자,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연내 네. 그 박람을 추진해서 돌파구를 마련해 보자. 네, 이번 그래서 G20의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주말 기간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역만 두고 단독으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된다면 사실 돌파가 큰 돌파가 되죠. 되겠다 싶습니다만 북한과 그래서 미국도 그렇게 동의를 한다면 이제 오로지 남은 것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인데 일반적인 리더라면 못하죠.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라면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저는 해봅니다. 네, 리더십 스타일에 대한 고려도 있을 거다라는 건데요. 혹은 또 약식으로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개최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니까요, 지금. 예. 근데 단순히 판문점에서 한 번 더 만나는 건 너무 약할 것 같고요. 예. 한다면 박람인데 예. 과연 가능할지는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로지 미국이 오케이를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면 그건 안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정도의 촉박한 시간인데. 그렇습니다. 다음 사안은요? 네, 미쓰비시 중공업이 일제강점기 당시에 근로정신대와 강제징용에 동원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라는 대법원 판결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신일철 죽음, 그러니까 신일본 제철에 대해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내린 판결에 이어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한 건데요. 대법원 2부는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각 피해자들에게 1억 원에서 1억 5천 원의 위자료를 줘야 된다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일본 철도회사예요. 예. 지금은 신일 철주금이고 예전엔 신일본 제철이고 아니 저 철도회사가 아니라 저기. 예, 신일본 제철이 지난번이었고요. 이번에 미쓰비시입니다. 예, 철도회사가 아니라 뭡니까 저기 제철회사죠. 예, 죽음이라고 하니까요. 예. 제철회사고 지금은 이제 미쓰비시 중공업인데 사실 이건 당연한 판결이죠. 왜냐하면은 개인의 인권의 문제는 국가가 대신 해서 뺏을 수 없다. 이게 국제적인 인식이에요. 이걸 이제 박정희 시대 한일협정으로 끝났다고 하고 싶은 게 일본인 것이고요. 네, 계속해서 청구권 협정 때문에 적용 대상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은 원폭 피해자들에게 개인의 보상은 미국도로 요구하라고 계속 격려하거든요. 이게 이제 일본 극우들이 자신들이 피해자임을 드러내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제적으로 드러나도록 그걸 격려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신들이 가해자, 전범국이라는 걸 드러내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그런 권리가 없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되는 일관되지 않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작 일본의 기업들은 사실 보상하겠다는 취지 액션을 취했을 때 그걸 막은 게 일본 네, 정부거든요. 그렇죠. 네. 예, 지금도 그런 스탠스입니다.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전범들의 후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일본 극우 정치인들. 지금 일본 극우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들의 그 수작이죠. 과거 아버지 할아버지가 전범 아니라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예.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불편하겠죠, 실제로. 자기 가족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걸 박근혜 정부가 받아들였다는 자체가, 그리고 우리 사법부가 그걸 요구하는 일본 극우의 이해를 관철시키려고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게 부끄럽기 짝이 없는 역사입니다, 하시는 예, 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드디어 바로 잡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본이 뭐라고 하던 신경 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일본 정부가. 예. 왜냐하면 일본 내 그 변호사 단체들도 이건 당연한 거라고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단체들도. 자, 다음은요. 네, 법관징계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관이 문제가 생겼을 때 징계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의 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임명 또는 위촉됐다고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법원에서 법원 안팎의 청탁 가능성 배제 등의 이유 등으로 징계위원 명단을 보원에 붙인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 명단을 한겨레 신문이 취재해서 보도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문제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법관이 문제 생겼을 때 그걸 판단하는 징계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임기 3년짜리. 이건 지금 막 구성한 게 아니라 이미 양승태 대법원장 때 그 7명인데 6명을 임명해 뒀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사법농단 관련해서 법관들에 대한 징계를 제대로 하겠느냐 이런 우려죠. 네, 그렇죠. 지금까지만 13명에 대한 징계가 논의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결과가 장담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연루되었거나 혹은 관여하였거나 직간접으로 혹은 자신들이 있는 동안 벌어진 일에 대해서 자신들이 판단해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겠냐. 결국은 이 징계위원들의 임기가 내년에 1월에 끝나는 분들이 몇 분 있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상황적으로 보자면. 네, 신뢰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고요. 설사 예. 그 분들이 대단히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 기본적인 신뢰가 흔들렸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고 그럴 바에는 1월까지 기다렸다가 그분들 교체된 다음에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뉴스입니다. 다음은요. 네,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그러니까 한유총이 박용진 3법 통과 시 즉각 폐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개별 유치원이 아닌 한유총 차원에서 폐원을 공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유총은 어제 박용진 3법 및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단상에선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박용진법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사유재산권을 무시하는 악법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뭐 그런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익단체로서 예. 본인들의 이해를 앞편에 세워서 좀 과장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국회가 물러선다면 기본적으로 이건 그 지금 여당의 당정청 일관된 정책인데 물러서면은 사실은 국회도 일단 책임을 면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익단체, 이권단체 요구에 물러서는 거거든요, 결국은. 예. 네, 그렇죠. 굉장히 여론이 불붙어 있는 상황인 건데요. 예. 이 학부모들과 아이들의 문제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정부도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뭐 부당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렇게 해서 폐원하겠다고 하는 유치원에 나오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피해는 할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또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학부모들의 뭐랄까요. 인내와 도움도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당장 아이를 보내야 되는데 폐원하면 어떻게 불안하죠. 당연히. 네, 지금 그 불안감을 적극적으로 자극하고 있는 그렇죠. 겁니다. 불안하죠. 그리고 실제 폐원하게 되면 불편한 점도 생길 거예요. 불안을 넘어서서. 멀리 가야 된다든가. 그런데 이때 같이 참아주고 같이 싸워줘야 된다는 거죠. 학부모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정부가 빠른 대책 그리고 구제책들을 내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짧게 소식 전하고 바로 이어서 관련 네. 저희가 인터뷰가 있어서. 네, 남북철도 공동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되게 되는데요. 앞으로 18일 동안 열립니다. 그래서 이 열차가 압록강과 두만강을
다니게 되는데요. 오늘 6시 반쯤에 서울역에 도착했고 8시 넘어서 도라산에서 행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미국 때문에 몇 달을 우여곡절을 겪었죠. 무슨 철도를 당장 연결하겠다는 건 아니고 조사 좀 하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합니까? 깡패처럼? 저는 이럴 때마다 울컥울컥해요. 예, 깡패랍니다. 그런데 또 그게 또 지금 현재 국제적 현실이기 때문에 불만만 하면 무의미하고 이 조건에서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이게 또 중요하니까 어떻게든 만들어냈어요. 또 예, 조사를. 우선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조사를 만들어내서 자 우리 기관차가 북한 땅을 누비게 되는 건데요. 열차 6량 이끌고 북한으로 넘어가서 오늘부터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예. 바로 이어서 저희가 관련 인터뷰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관차가 오늘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북측과 함께 공동으로 북측 지역의 철도 공동조사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박흥수 사회공헌연구원 개원연구위원. 예. 본인이 기관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기차 타고 유럽 가신 이야기. 예. 한 지가 몇 개월 됐어요? 그렇죠. 몇 개월 됐죠. 예. 금방 될 줄 알았더니 또 역시 쉬운 게 아니었어요. 예. 예. 하지만 어쨌든 그 모든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오늘, 우리 기관차 그리고 6량. 그렇죠. 6량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6량이 바로 어제까지 바로 이 상암동 수색 차량 사무소에 있었고요. 예. 그래서 6량은 기관차가 제일 앞에 끌고 예. 그다음에 발전차라고 뭐 조명이라든지 전기 시설 이런 것들을 객차 내에서 쓸 수 있게 하는 사실 소형 발전기가 하나 따라가는 거고요. 발전소가. 그리고 침대차. 또 자야 되니까 계속. 예, 계속 자야 되니까. 10며칠 동안은 하죠. 예, 그래서 그 침대차도 그 출동사에서 내부 객실 구조를 좀 바꿨고요. 몇 명이 갑니까? 28명. 거기 왜 못 들어가셨어요? 이게 원래 8월 22일 날 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지난. 근데 이제 유엔사가 48시간 전에 통보 안 했다는 이상한 이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그 제재했었는데. 우리가 몇 달을 떠들었는데. 세팅이 돼 있었을 때 제가 그때 좀 코레일 사장님한테 왜 뺐냐 그랬더니 다음에 꼭 보내준다 이런 약속을 받고. 예. 이번에는. 항의는 벌써 여름에 이미. 예, 여름에 이미 했고요. 들어갔고. 그러니까 왜 뺐답니까, 코레일 사장님이. 이 오랜 경험이 있는데 관심도 많고. 근데 이제 뭐 조사의 특성상 이미 여러 파트별로 또 인원이 한정돼 있었고. 근데 좀 다만 아쉬운 건 그런 건 있죠. 이게 굉장히 지나고 보면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렇죠. 좀 이런 걸 기록으로 남겨둘 수 있는 어떤 전문 촬영팀이나 이런 분들이 좀 같이 갔으면. 다큐로 만들어도.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썼으면. 물론 지금 이제 가시는 분들도 어제 이제 그 가시는 분하고도 통화도 했는데 뭐 그 촬영도 하고 이런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과 무관하게 뭐 철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촬영하는 것과는 달리. 그거는 조사하기 위한 촬영이고 그 조사를 또 제3자가 찍어서 기록으로 남기는. 기록과 보존이 좀 부실한 나라이긴 한데 그런 것 이런 역사적 장면들은 좀 남겨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쉬움이 있죠. 물론 뭐 개인적으로 서로 북측 조사원들과 친해져서 사진도 찍고 그렇죠. 개인적으로 동영상도 휴대폰으로 조금씩 찍겠지만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기록으로 남았어야 하는데 그거를 내가 했으면 했을 텐데 그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가면은 조사를 하게 되죠. 근데 조사를 하게 되겠죠. 조사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베일에 쌓인 공간이었거든요. 북한 철도가. 그리고 곳곳을 다 간다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북한 기준으로 보면 5개 노선을 가는 건데요. 5개 노선. 그 개성에서 평양까지는 평부선이라고 해서 평양을 기준으로 부산까지 달리는 노선의 의미로 평부선.
또 평해에서 신의주까지는 평이선. 네. 그래서 이 400km 정도의 경의선을 달게 되는데 또 이게 이제 남북이 철도 연결되고 대륙으로 가게 되면 그렇죠.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해축, 네. 동해축이 있는데 이 서해축 경의선, 뭐 평부선, 평이선을 조사하는 거고요. 또 동쪽으로 와서는 러시아로 연결되는. 동쪽에서는 이제 우리 제진에서 넘어가면 바로 그 3.1포역이 있고 금강산까지 가는 철도가 있거든요. 아래로는. 예. 그래서 금강산 청년선은 이건 뭐 버스를 타고 이렇게 선로면을 따라 조사한다고 하고요. 아, 그래요? 예. 또 금강산 청년선이 끝나는 지점에서 이제 그 고원에서 안변에서 또 고원까지는 이 강원선입니다. 또 강원 너무 자세히는 알고 싶잖아요. 그리고 또 나진까지 달리는 평라선을 5개 노선 2,600km를 조사하는 건데 특히 평라선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남측의 어떤 그 사항을 알 수 없는 조건이었거든요. 근데 누구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남쪽에서는. 이걸 조사하게 되면 그래서 이번 조사는 그런 거죠. 그 종합검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피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그러니까 북한이 철로가 깔려 있는 데는 다 하는 겁니까? 예. 아니요. 가장 기본 그 두 축 동해선 그러니까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 때 제일 먼저 합의한 게 동해선과 경의선을 복원하고. 그러니까 남쪽과 연결하게 되면 바로 이어질. 예. 가장 중요한 두 축이고요. 그러니까 북한 철도 전체 망이 5,200km인데 2,600km의 두 축을 조사하니까 되게 광대한 조사가 절반이네요. 예, 광대한 조사가 되는 거죠. 북한에 깔려 있는 모든 그 철로의 절반 정도를 이번에 한 번에 조사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18일 동안 걸리는 건 거의 그 철로를 지나가는 셈이 되는 거네요. 계속해서. 네, 그래서 전체적 스캔 안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종합 검진하고 비슷해서 뭐 엑스레이도 찍고 피검사도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하고 어느 부분을 좀 개선화시킬까 또 어떤 부분이 좀 집중해야 될까. 그럼 비용도 얼마나 들까. 예, 그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거고 향후 더 이제 진전되면 세부적으로 더 정밀하게 조사가. 과거에 이렇게까지 조사해 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없었죠. 예.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이 철로를 직접 그 남쪽에 열차가 달릴 수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 점검하는 거죠. 그렇죠. 뭐 그 신호 시스템이라든지 전력 공급 방식 또 선로 노반이라고 해서 철길이 달리는 그 길 자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안정성 뭐 터널 교량 이런 전반적인까지 다 보기 때문에 요걸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북한 철도를 어떻게 개선 또는 개량해야 되는지 견적이 나오는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이게 제대로 돼야 정확한 예산과 그리고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 이런 게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주로 갔군요. 예. 그래서 못 가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기관차라든지 이런 열차의 운행 과정에 대해서 운영 노하 이런 것들도 이제 봐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거는 또 제가 잘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 열차에 컵라면이랑 생수가 굉장히 많이 실렸거든요. 근데 뭐 맛보고 싶었는데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랄까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되네요. 2,000몇백 끼를 계속 달리면서 계속 진단하고 찍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저도 한 3주 전에 한 3,600km를 타고 왔는데 이렇게 견뎌오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차를 3,600km 한 번에 타면 얼마나 걸립니까 그게? 한 열흘 동안 계속 기차만 타는 거예요? 아니요. 뭐 이렇게 조사도 하면서 바꿔서 탔는데 그 유럽 통관 절차를 조사하고 왔는데요. 유럽에 갔다 오셨어요? 예. 근데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제가 3박 4일 기차 타본 적이 있거든요. 3박 4일만으로도 야 이건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도를 깨닫게 돼요. 이게 물론 뭐 그 편안한 침대 최소한의 침대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제대로 있으면 좀 나은데 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 지금 추정하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대략에. 이거는 사실 그 며느리도 모르고요. 왜냐하면 그 한국 같은 경우는 KDI에서 이제 철도 건설 표준 사업비로 해서 뭐 지하로 까느냐 지상으로 하느냐 고속선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 다 단가가 있는데 이 북한 철도는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은 복잡한 방정식인데요. 뭐 자재나 노동력 제공자가 또 누구냐 또 기존 선을 어떻게 뭐 신설하는 수준에서부터 개량할 거냐 아니면 약간 보수할 거냐의 문제. 구역마다 좀씩 다르겠네요. 그리고 이게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남북철도는 이제 북한의 어떤 그 인프라를 개선하고 구축하는 과정에서 그 남북 경제 협력의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는 건데 그 비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전반적인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견적이 나오면 이게 추산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면 KTX가 달릴 수 있는 정도의 노선 여기까지도 생각하는 겁니까? 일단은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존재하는 북한철도 노선을 좀 분석하고 이거를 개량해서 현재 한국의 일반 철도 노선이 달리는 속도나 그 수준까지 좀 개선하는 장기한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KTX를 완전히 신설을 해야죠. 예, 완전히 새로 깔아야 되는 거죠. 그건 뭐 우리도 오래 걸리니까. 근데 남쪽에서도 오래 걸렸었고. 근데 그러면 일반 철로 기준으로 우리 철로는 몇 킬로로 달릴 수 있죠? 현재 남한의 그 철도는 최고시속 150km고 150. 평균적으로 볼 때 한 100km 이상의 속도는 계속 낼 수 있는. 예. 그러니까 북한도 최소한 그럼 80 이상 정도는 낼 수 있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남한 철도가 달리다가 그 구간에서 거의 비슷한 속도로 계속해서 달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겠네요. 일단은 그런 과정까지 가는 게 남북철도 연결 사업과 대륙철도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죠. 이게 만약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 조사를 하고 물론 뭐 변수가 많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런 변수를 다 단순화시켜서 잘 풀렸다는 전제하에 몇 년이면 이 연결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몇 년이면 평양까지 기차를 타고 가고 그다음에 중국까지 연결해서 갈 수 있는 겁니까? 보시기에. 그거 몇 년보다도요. 지금 이게 이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바로 경의선 넘어가서 개성하고 평양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는 느리지만. 지금도 연결만 하면 갈 수 있다. 예, 속도만 느리지만 내년 설날에라도 이산가족 상봉 열차를 평양이나 개성으로 보낼 수 있는 거죠. 속도가 느리면 못 예, 가는 게 한 아니죠. 8시간, 9시간 걸려서 가더라도 근데 이제 계속 계산하면서 그 시간들을 단축시키는 거죠. 그렇죠. 8시간 했던 걸 4시간 가고 뭐.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거를 이 조사를 해서 그 개선 작업을 안 하면 철도가 아예 못 달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죠. 예. 좀 느리지만 갈 수는 있죠. 갈 수 있습니다. 이미. 예. 잘못했네요, 제가. 저 위원님도 잘못하셔서 이 조사단에 포함 못 됐고, 예. 반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하셨는지 반성하신 다음에 저희 또 모실게요. 왜냐하면 돌아오면 한 달의 소식을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조사하러 가신 분과 돌아오는 대로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때 한잔 하시고 저는 돌아오신 분을 모시겠습니다. 그때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개관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황야의 운하이퍼.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네. 우상호 의원이 운하이퍼의 차질이 그렇게 있는 줄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래 이제 나경원 의원의 카운터 파트너 여러 명 중에 한 명으로, 예. 다른 전임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빠지는 바람에 대타로 잠시 한두 번 나온다고 했다가 자리를 잡으신. 그땐 대타 아니라 그러더니 또 이제 그렇게 솔직한 말을 하시죠. 거짓말이었어요. 네. 아니, 이제 보면 이제 다른 당은 되게 이제 스피커들이 나와서 정기적으로 자기 당 입장을 얘기하는데 민주당이 요즘 의외로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스피커가 맞습니다. 아침 라디오에 없다고 그래서 그럼 뭐 저라도 해야지 하고 이제 나오다 보니 어떻게 이상하게 무슨 나이퍼가 돼버렸네. 원래 그것도 이제 자유한국당과 조를 이루다가 나경원이 하필 또 원내대표 나가는 바람에 혼자 나오시고. 삼수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저 말석에다 점점 올라와서 이제 메인 게스트 자리에. 근데 대박이 났어요. 근데 저희도 한번 하고 말라 그랬거든요. 네. 고정 코너 만들었다는 건 거짓말이었어요. 자존심 많이 상하네. 그래서 하도 많은 분들이 이거 빨리 고정으로 만들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 코너를 따로 만들고 또 자유한국당 코너를 따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전 변경을 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저도 나경원을 하고 막 수삭수삭 싸우는 것보다는 이게 편하네요. 네. 아니 또 나경원 의원 원내대표 떨어지면 나오실 거고 다시 제 당선되면 여기 못 나오실 테니까. 떨어지면 안 나오시겠죠? 떨어지면 나와요. 그래요? 예. 네.
당선되면 대부분 못 나오지. 이때까지 보면.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운하이프로 나오셨으니까 다른 당 얘기를 쭉 해볼까요? 네. 오세훈 전 시장이 오늘 입당했던가요? 어제 입당식. 예.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당대표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당대표 출마하려고 들어온 거겠죠? 그렇죠. 이제 어제 종일 화제가 된 인물이 한 분은 오세훈 전 시장, 한 분은 유승민 바른미래당 이제 대통령 후보인데 두 분의 행보가 약간 비교가 되죠. 오세훈 전 시장이 어제 말씀하신 내용을 쭉 분석하면 이제 앞으로 시나리오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입니까? 또 전문가 일단은 이제 입당해서 예. 이제 보수의 총결집의 중심이 서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그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그 일을 하기 위한 적임자로 본인이 당대표 출마. 그 일을 하기 위한 적임자로. 그 명분이 필요하니까. 네, 스스로 적임자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당대표가 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행보는 어려움에 처한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어려운 험지에 출마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광진의 추미애 대표 아무래도 이제 상대당에 센 사람을 잡아야 또 출마 명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승리하면 총선 승리에 기여한 보수의 아이콘. 그 다음에 이제 대권 후보. 이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그렇게 키워가겠다. 본인의 로드맵인데. 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어제 여과 없이 다 밝혀 하신 거예요. 나는 광진을까지 얘기할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 시나리오를 저렇게 앞으로 몇 년치 걸 한꺼번에 발표하시는 복귀는 처음 봤네. 근데 이제 보면. 한 번에 다 발표하는 복귀는 처음 봤다. 사실 다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총선 계획까지 얘기했으니까요. 그럼요. 일단. 기자들이 당대표 출마하겠냐 그러니까 아직 그거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부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총선에 광진 같은 험지라도 나가겠다. 그냥 험지 나가겠다고 보통 하지 광진 같은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 그래서 이게 좀 너무하네. 이제 이게 보면 이분이 움직일 때 보면 항상 이렇게 약간 정치공학적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방송 나오신 거 보고 방송을 출연한 다음에 복귀한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패턴이라고. 네, 패턴. 그러니까 지난번에 서울시장 할 때 무상급식 가지고 당에서 그렇게 반대하는데 주민투표를 밀어붙였잖아요. 그것도 이제 보수의 아이콘이 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다음 대통령 그렇죠. 선거 나가려고. 그런 시나리오에 입각해서 행동을 기획하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정치공학적 수가 보여요. 근데 이분이 외모나 분위기는 되게 스마트하신데 행보는 항상 그렇게 정치공학적으로 하셔. 결정적인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개인을 먼저 앞세워서 그래요. 조직보다. 그래서 그분이 그 안에 보면은 자유한국당. 하긴 그때 당시 뭡니까? 그때는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에서도 탈당이 아니라 서울시장 사퇴하지 말라고. 3번이나 말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때 홍준표 대표 시절입니다. 사실은 그때 이분이 그때 주민투표를 붙이고 사퇴하시는 바람에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가게 됐는데 사실 서울에서는 그게 굉장히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었죠. 큰 손실이죠. 엄청난 손실이었고 그때 박원순 시장이 정치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고 맞습니다. 그때 나경원 의원이 큰 상처를 입고 저 원수로 오랫동안 지내게 된 일이 내가 그때 1억 원 피부시험 내가 터뜨려가지고 나 몇 년간 나한테 말도 안 걸었어요. 여기 와서 말을 서로 나눈 것이지. 저도 그 직전에야 외나무다리에서 원수를 그러니까요. 방송에서 원수가 다 풀리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원인 제공을 오세훈 전 시장이 했는데 홍준표 대표가 가서 계속 말렸는데. 당 전체가 말렸죠. 근데 이분은 그 말릴 때 왜 안 들었냐. 자기가 큰 거예요. 자기께. 그러니까 그 세력은 위험하든 말든 그것을 성공하면 자기는 큰 도박에 성공하기 때문에 그다음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구상 때문에 이번에도 복귀하시면서 이 보수 세력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말씀하시지 않고 일단 뭉쳐야 된다는 그런 공학적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광진. 광진. 나 광진조. 드리겠죠, 광진에 그러니까 거기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험지가 맞죠. 맞습니다. 거기는 이제 우리 추미애 대표가 5선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튼튼한 우리 당으로 보면 굉장히 탄탄한 지역인데 어쨌든 어려운 지역에서 붙어보겠다는 그 용기나 그 결의는 그 정도 하지 않으면 본인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서울시장 선거 때의 패착 또 지난번 탈당했던 전력 이것을 이제
만회해서 복귀의 명분으로 삼으려면 어려운 곳에 출마하겠다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말씀은 처음 하신 게 아니고 네. 그 지난번 총선에서 종로 출마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똑같았어요. 이지고잉하지 않겠다. 뭐 험지하겠다. 예. 험지에서 실제로 처음 나왔을 때는 지지율이 더 높았습니다. 정세훈 그럼요. 전 의장보다 예. 높아가지고 마지막 엄밀하게 말하면 종로는 꼭 그 새누리당의 험지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예. 왜냐하면 우리 당 국회의원 된 숫자보다는 저쪽 당 숫자가 훨씬 많았거든요. 제가 정세현이라고 했습니다. 정세균인데 예. 하도 정세현 장관님과 자주 만나다 보니까. 광진은 아무래도 우리 수미 대표가 5선을 하신 곳이라 네, 알겠습니다. 종로보다는 어려운 곳이죠. 당대표 선거에 나오면 됩니까? 누가요? 오세훈 전 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민심을 얻느냐에 예. 따라 달려 있는데 저분이 세력 있는 분은 아니에요. 예. 이미지가 좋은 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나경원하고 좀 비슷한 케이스인데 나경원은 어쨌든 친박의 도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세력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지는 다음 당대표 선거의 구도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구도가 짜이느냐? 예. 누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 이럴 때 저는 박원순 시장이 감사패 같은 거 전달하고 그날 덕분에 시장이 되었습니다라고 인사도 하고 다시 복귀해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든가 그 이벤트를 하셨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제가 서울시의 부자진이었으면 지금 갑시다 같이 입당식에 박수치러 그 욕먹지 그러면 또 그렇게 재밌게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 그렇고 지금 원내대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나경원 의원이 주요한 후보로 등극했습니다. 지금 이제 여의도에서는 되게 김학용 의원과 나경원 의원의 이파전으로 봅니다. 예. 예. 근데 저도 원내대표 선거를 해봤잖아요. 예. 이 원내대표 선거가 마지막까지 이 정말 누가 이길지 모르는 선거예요. 대부분은 간신히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유가 뭐냐면 되게 그 국회의원들이 예. 일찍이 지지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예. 대개 한 20, 30명이 끝까지 입장을 안 밝혀요. 양다리처럼 보이고. 아, 그래갖고 대부분 자기가 얻는 득표보다 10표에서 15표를 많이 계산하게 만들어요. 예. 저도 처음에요. 1차에서 제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1차에서 2등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특히 모집단이 작은 이런 네. 국회의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는 정말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분들도 마지막 순간에 결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있죠. 현장에서 듣고. 예. 근데 이제 가령 지난번에는 뭐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는 일찍이 1차 된다는 것은 정설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판세가 너무 확 보이는 선거가 있는가 하면 이번 선거는 친박들이 대체로 나경원을 지지한다고는 하지만 그건 알 수 없잖아요. 친박의 결속력도 예전 같지 않고. 왜냐면 그게 좀 나중에 보면 좀 현장에서 고민할 분도 계실 테니까. 그렇지만 한 사람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로 칭송을 받거나 지탄을 받거나 하십시오. 왜 제가 그런 짓을 제가 왜 그 자유한국당 재밌잖아요. 결과 뉴스공장의 재미를 위해서 제가 희생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제가 볼 때는 어느 한쪽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게임이 될 것 같아요. 아주 근소한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할 수 있는 얘기고요. 네? 저도 할 수 있는 얘기고. 아,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한 표를 걸려면 여기다 걸겠다. 안 겁니다. 0.1%라도 더 많은 쪽을 하나 걸어보시죠. 제가 이 두 분과 다 친하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또. 나중에 또 내가 지금 말한 것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또 항의할 가능성이 있었어. 입모양으로 말해보세요, 그러면. 됐어요. 자, 유승민 그러면 전 대표는 복귀합니까? 어제 제가 유승민 전 대표가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정치 언어 해설 전문가잖아요. 되게 모호하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예. 어제는 저쪽에 제안이 왔는데 예. 아직 대답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 대답하지 않고 있다는 말은 거기다 아직이 들어가 있잖아요. 대답할 수도 있다는 거죠. 조건이 되면. 근데 조건을 붙인 거죠. 이건 조건부 승인입니다. 조건부 승인. 이건 뭐냐면 그냥 아무런 가치 없이 그냥 반문연대식으로 뭉치자 이합집산하자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 그런데 보수를 양반이 계속 쓰는 말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이잖아요. 보수를 어떻게 혁신할 건지에 대한 가치와 비전을 놓고 제시한다면 통합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기가 돌아갈 수 있는 모양을 갖춰달라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계속 이건 주장해 왔던 거죠 일관되게. 그러니까 제가 오세훈 전 시장님과 유승민 대표가 어제 했던 얘기를 비교하면 오세훈 시장님은 11월 14일 날 반문연대 얘기를 했어요. 반문연대라는 건 가치가 아니죠. 근데 그러면서 유승민 전 대표가 말한 보수 재건의 가치와 지향성을 놓고
제시하면 예. 그래서 그것이 보수가 혁신할 수 있다는 비전이 있다면 과감하게 통합 예.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명분은 확실히 이쪽에 있죠. 예. 그렇죠. 명분은 확실히 명분은 유승민 대표에게 있는데 세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미 바른미래당의 일부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말했잖아요. 네. 예, 입당을 구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구걸하고 있다고는 안 했지. 입당을 의사를 밝혀왔다. 근데 구걸하고 있다. 사실 창피한 거죠. 예. 그 이학재 의원이든가요 바른미래당에 이분은 사실상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예산 심의 때문에라는 식으로 토를 달았으니까 끝나면 가겠다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받아들이겠다고 해야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 그랬잖아요. 현역 의원들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원내대표 선거 전에는 못 받아들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뭐 2주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거 끝나면 네. 받아들이겠죠. 근데 원내대표 선거 끝나면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예산이 해결되고 나면 이렇게. 그런 면에서는 김병준 위원장이 훨씬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죠. 예산 때문에 안 들어간다는 말은 그건 믿음이 안 가고 저쪽에서 콜사인이 안 들어온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바른미래당에서 그 애초에 새누리당 시절에 나온 분들은 원내 복귀를 대부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유승민 의원이 이 정도로 말할 정도면. 유승민 의원도 이제 대세가 바른미래당 전체를 그냥 붙잡고 새로운 중도 세력의 중심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새로운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당대표가 그런 보수 혁신의 가치를 제기할 만한 사람이 됐을 경우 당대당 통합의 방식으로 하자. 이런 취지로 저는 읽었습니다. 그게 몸값을 가장 키우는 방식이긴 한데. 또 사실 명분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치고 나왔는데 이제 와서 손학규 대표는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창탁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볼 때 딱 창탁하게 되셨어요. 사실은 저는 옛날에 모셔봤던 분이라 그래도 애정이 있는데 예. 만약에 유승민 대표랑 그 새누리당에서 넘어왔던 인사들이 그냥 그대로 만약에 원내 복귀한다고 그러면 바른미래당의 존립이 굉장히 어렵죠. 어제인가요? 의총하는데 국회의원 10명밖에 안 왔다고 버럭 화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네. 손학규 대표가 어떻게 지금 합니까? 바른미래당은 이미 내부적으로 서로 갈 길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거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건 이제 본인 한번 불러서 한번 물어보셔야죠.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까? 과거에 모신 분은 딱 하게 되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결정을 하기가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몰려가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내년 2월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네. 이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민주당 이거 공약이었는데. 아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전체 연동형이 있고 권역별 연동형이 있는데 차이가. 저희 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일관된 당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야삼당들이 니네가 순수 연동형이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까지 우총에서 선거제 개편에 관련 대화와 토론을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전국 단위의 순수 연동형 비례대표 차이가 뭡니까? 차이는 비례대표를 배분할 때 전국 단위 정당 대표에 연동하느냐 권역별 정당 득표에 연계하느냐의 차이죠. 우리는 권역별 비례대표죠. 이거 다시 한번 얘기 나눠야 진짜 그래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자세히. 문화이퍼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 또 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 법정 시한이 있죠. 내일 모레입니다. 네. 여전히 법정 시한이 지켜질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요. 자,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산 전문가 나라살림연구소 정청소장님, 최순실 게이트 때 열심히 나오셨다가 1년 이상 잊혀졌다가 오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전히 아무도 안 시켰는데 숫자 가지고 두드리시는 일 하고 계시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예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라 일반인들이 무슨 일이 벌어진지 잘 몰라요. 예. 숫자를 좀 사람들 싫어하셔가지고 무척 싫어하죠. 예. 무척 싫어하는데 좀 쉽게 왜냐하면 이 한두 해 보신 게 아니잖아요. 네, 20년째입니다. 20년째. 중독이죠, 중독. 네. 활자 중독이 있듯이 숫자 중독이신 거죠. 예, 그 숫자로 규명이 안 되면 불안합니다.
자, 근데 오늘은 숫자 얘기보다 물론 뭐 지금 4조 세수가 결손냈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게 이슈예요. 근데 일반의 관심에 좀 벗어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내년에 세수가 4조가 줄어들죠. 네네. 예. 어디서 줄어듭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예. 저희 세수 줄어드는 건 유류세 인하 때문에 줄어드는 1.1조만 예. 있고 나머지는 예. 오히려 종부세 개편으로 5천억 증가하고 예. 지방 소비세라고 그 부가가치세에서 좀 떼어서 지방이 주는 건데요. 예. 이게 11에서 15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 예산이 줄어드는 그렇죠. 거고 지방 예산은 늘어나는 그렇죠. 거죠. 예. 만약에 우리 한 가족이라고 치면 예. 자녀의 수입이 늘어나면 자녀한테 주는 용돈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죠. 그런 걸 고려하면 전체 나라 예산이 줄어드는 건 아닌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1조 주는 거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네네. 근데 이제 이거를 크게 보이려고 4조라고 그냥 퉁쳐서 얘기하는 거군요. 지방정부 예산은 올라가는 겁니다. 교부금이 커져서. 그렇죠. 예. 더군다나 문제는 이게 갑자기 등장한 문제가 아니고 네. 이게 지방 분권하고 뭐 유류세 이건 논의가 그전에 돼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고 네. 결정이 이제 예산안 지출한 다음에 됐기 때문에 좀 변수가 생긴 건데 마치 몰랐던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던 거군요. 예. 그러니까 기름값을 내렸기 때문에 기름값에 붙어있던 세금이 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예.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름값이 내려가니까 좋은 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나라 살림에서는 그러면 그 1조라고 하죠. 그러면 1조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는 와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뭐 그래서 마치 몰랐던 것처럼 좀 약간 호들갑을 좀 예. 떠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예산을 수정해서 수정 예산을 내놔라. 예.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수정 예산이란 괴롭히기입니까 이거? 네, 그렇죠. 이게 지금까지 2번밖에 없었어요. 아, 여당 괴롭히기예요? 이게? 네. 아. 지금 역사상 IMF 때 하고 2009년 금융위기 때 그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했던 건데 지금은 그런 게 470조 아니니까. 중에 네. 사실상 1조면 아하. 의미 거의 없죠. 아, 이게 정치적인 공방이군요. 그냥. 네, 전문가들도 좀 약간 너무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음. 그 뭐 예산을 좀 약간 감액하고 증액하고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수정 예산안이라는 건 굉장히 큰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 다시 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법정 시한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다시 짜라는 얘기는 이것은 바로 정부 여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공격하려고 명분으로 삼은 거군요. 이제. 그렇죠. 네. 마치 너희들은 예산안도 잘 못 짜냐 뭐 이런 공세를 하기 위해서 일도 못하는. 네. 네. 아, 정치 공세군요. 그렇게 4조 세수 결손분이라고 타이틀을 달고 나온 기사의 맥락은 실제는 그런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산 문제가 어려워서 항상 이게 무슨 말인가. 누가 잘못한 거지? 그냥 보다가 그냥 넘어가 버려요. 모르겠다. 네. 그러고 내용은 그런 것이군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부모 예산 가지고. 네. 그죠? 뭐 16억 밖에 안 됩니다. 실제. 전체 61억에서 한 16억인가 그걸 깎자고 하다가 네. 사달이 나버렸어요. 요거를 그러니까 예산 전문가이자 오랜 세월 그걸 지켜본 분으로서 배경을 좀 해설을 해 주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 정치인들이 예. 예결위 위원이 되고 예. 소위원이 되고 하려고 하는 이유는 예. 그 지역구 예산을 따가서 예. 자기가 좀 이제 다음 선거 때 이롭게 하려고 하는 어떻게 그런 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산안을 이제 뭐 증액안을 예. 내고 예. 또 이제 그 증액을 내서 그걸 관철시키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예결위 위원이면 굉장히 유리해지고 예. 소위원이 되면 더 이제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 자기 동네 돈 다 그런다고 탁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 그걸 예. 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당연히 예산안이 정해져 있으니까. 예.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럼 그 돈을 어디서 갖고 오냐? 그러면 이제 하는 게 주로 이제 그 아킬레스 예산이라고 해서 아킬레스 예산. 예, 정권 쪽에서 정부나 정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예산 있잖아요. 아하. 이제 그걸 건드리면 그럼 거기서 그걸 지키려고 아하. 이제 하면서 그래 어느 정도 타협을 보면서 들어주는 그러니까 거죠. 꼭 관철시키고 싶어하는 예산이 뭔가 딱 보다가 네. 요거 민감해 하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하고 요거 안 돼. 그러면은 이제 디테이블에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드리면 됩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동네 도로 좀 깔아줘. 특히나 그 공격 대상은 예. 특정 지역 예산을 공격하면 그 지역 의원이 강력히 반발하니까 그렇겠죠. 그건 안 건드리고 예. 좀 전국적으로 좀 분포되어 있는데
조금 이제 얇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동수당 같은 거 건드리면 이제 좀 사람 전 국민이 분노하지만 네. 이 한부모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유 뭐 자기들이 볼 때는 별로 몇 명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건드렸는데. 송 의원이 기재부 차관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작년까지 기재부 공무원이었죠. 작년이었어요? 네. 그러면은 보궐선거로 이번에 올해 보궐선거로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속성을 너무 잘 아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업이 뭔지도 잘 알고 네. 이건 이미 몇 년 전부터 좀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가 이제 기재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기재부에서도 이미 나왔던 얘기인데. 그렇죠.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네. 이 속사정은 아는데 말씀하셨듯이 그게 주인이 없는 네네. 우리 지역구 일이잖아라고 누군가 탁 치고 나서 반대하지 않을 그리고 액수도 좀 작고 네네. 한부모라고 하는 소위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봐서 막 항의할 사람 숫자도 적고 네. 아주 만만하게 봤군요 이걸. 그래서 신문 기사에 나온 거지만 네. 제가 실제로 듣기도 그랬는데 그 기재부 차관인가요 그분이 네. 이게 얼마나 울먹이면서 이게 중요한 예산인데 이러시냐. 어렵게 한 거 속사정 다 알지 않냐. 네. 후배가 선배한테 이제. 네. 다 1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니까. 그렇죠. 바로 엊그저께 했었던 분인데 이러실 수가 있냐고. 선배님 이거 다 아시면서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한 거.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분은 실제로는 기재부 차관이었고 그 내용을 뻔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약한 골이다라는 걸 또 정확하게 짚어내신 거군요. 그래서 지역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800억 정도의 지역구 예산 가져갔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보통 지역구원들이 그런 얘기는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 예산 챙겨갔다.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하는 거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한부모 예산이라고 하는 별로 다른 사람들이 공분을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대목에서 이게 지역구 의원도 아니고 숫자도 적은데 액수도 적은데 요거 조금 했다고 해서 하지만 이 현 정부에서는 반드시 관철시키고 싶어하는 아킬레스건이니까 요걸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딱 때린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100대 공약에는 안 들어갔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공감을 표시를 했었던 이제 그런 거였고. 요거 꼭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액수는 적어도 요걸 포인트로 잡았을 경우에는 반대급부로 내 예산을 따오게 좋을 것이다. 네네. 라고 하는 식의 계산이 돌아가지 않았겠나. 실제로 가져갔고 800억.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중의 공분을 사버린. 이제 옛날하고 많이 바뀐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겠지만 요즘은 좀 공분 같은 게 좀 이제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제적 정의나 혹은 소위 약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거든요. 네. 예전에는 그게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했다가 바뀌었어요. 사회 분위기가. 네. 실제로. 근데 그 사회 분위기가 바뀐 걸 감안하지 않고 과거에 기재부에서 쭉 쌓아왔던 그런 전문 노하우를 가지고 공략했는데. 당한 만큼 좀 쓴 건데. 본인이 기재부에 있을 때 거꾸로 당했겠군요. 그렇죠. 재작년 예산을 총괄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재작년 말에는 총괄했고 작년까지 본인이 있었고. 정치권에서 쭉 당해왔고 보아왔던 욕해왔던 저도 저렇게 해가지고 예산 뽑아가는 거 봐라를 본인이 이번에는 조용히 스텔스 모드로 요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예산이라고 전문 지식을 총동원하여 특정해서 딱 집었는데 그게 잘못 집은 그래서 사단이 난 거군요. 이게. 대체적으로 의원들은 남들 도로 예산이나 철도나 무슨 학교 이런 거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쭉 퍼져 있는 거. 그래서 이번에도 일자리하고 남북 관계 예산을 계속 집중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물론 현 정부의 핵심 사업이어서도 있지만 예산의 속성 자체가 그게 만약에 SOC 예산이었다면 그렇게 안 건드렸을 것이다. 왜냐하면 각각 거쳐가는 동네마다 그 지역구 의원들이 뭐라고 할 거니까. 예를 들면 저 경상도에 무슨 철도 하나 놓겠다. 그럼 그거 막겠습니까? 절대 안 막죠. 그렇게 돌아가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특정해서 어느 동네에 얼마 하겠다 이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남북 관계 이건 북쪽에서 돈을 쓸 거니까. 북쪽에서 투표도 안 하니까. 북쪽에서 투표도 안 하니까. 이런 면에서 쉽게 건들 수 있는. 그렇죠. 완전히 이해가 돼버리네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이제는 지역구적인 사고방식을 좀 벗어나셔서 전국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셔야 된다. 근데 사실은 지역구민들이요. 우리 동네에 어떤 국회의원이 도로를 확 넓혀주었어. 한다고 그 사람 다시 찍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의원들의 착각인데 예전에 그랬을지 몰라도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논문 나온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쪽지 예산 가져간 것이 다 어디 갔냐. 네. 그랬을 때 70% 정도가 쪽지 예산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까? 밀어넣은 거예요. 중간에 밀어넣은 그러니까 것들. 예산안이 쭉 나왔는데 이런 협상 그럼 그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테이블 안에 뒤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록은 되기는 해요. 막판에. 근데 정부 예산안에 없던 거. 없던 거. 네. 이 협상은 그러면 뒤에서 이루어집니까? 이런. 아니, 저 소위원회까지는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이제 그 15명의 소위원회가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지금 나온 얘기였어요. 아니, 그 소장님은 네. 뒷 테이블에서 일어나는 일을 본 적도 있어요? 많이 보고는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의원을 특정하지 마시고 일반 논으로 얘기해 주시면. 표를 갖다 놓고 네. 이렇게 이제 서로 당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의 목록을 갖다 놓고 네. 몇 번까지 할 거냐 서로 이제 네. 그런 솔직히 이제 거래도 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 항목이 많으니까 도대체 어디까지는 반드시 지킬 것이며 어디까지는 그럼 양보할 수 있냐 이걸 가지고. 네,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개인의 지역구 예산을 어떤 식으로 따내는 거예요, 그러면? 쭉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중간에 예결위 회의를 하거나 할 때 말을 해놓으면 일단 리스트에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쪽지는 이제 넓은 의미에서 쪽지긴 하지만 이제 좁은 의미에서 쪽지는 아닌데 그걸 놓고 이제 그 일 들어서 10억이라도 올려놨잖아요. 그럼 그 비공개 회의에서 내가 100억으로 들려도 그냥 동의만 되면 넘어가는 겁니다. 공식적인 회의에서는 액수를 작게 해서 올려놓고 자기 관련 예산을 살짝 밀어놓고 공식적인 걸로 해놓고 뒤에 가가지고 그럼 알았어 그거 받아줄 테니 그러면 요거 100억으로 올려줘. 네네. 그래서 예전에 그 4년 전인가요? 지금은 이제 거의 잊혀진 분이긴 한데 현직 국회의원이지만 그분이 자기 지역에 그 전철역 하나를 슬그머니 집어넣어가지고 2천억 정도? 그 뒤늦게 그거를 이제 딱 도장 찍으려고 할 때 그걸 발견을 해가지고 그 파행 며칠 동안 파행되고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몰래 스물스물 집어넣었다가 다른 의원들은 모르고 있다가. 그러니까 상대편 의원도 몰랐던 거죠. 이게 뭔 말이지? 하고서 이제 몰랐던.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네, 너무 많은 항목을 다루니까. 근데 그분은 조용히 집어넣었다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도장 찍히면 돈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산은. 근데 이게 뭐야? 2천억이나. 그래서 딱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적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적발돼가지고. 이게 나중에 이제 본회의 직전에. 그분 현역입니까 아직도? 지금 현역입니다. 지난번 정권에서 아주 주요한 한 톱2 정도에 들었던 이제 분입니다.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에 적발되기도 하는군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큰 것 같아요. 자, 이 법정 시한을 법정이니까요. 지켜야 되는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어땠죠? 2014년부터 국회 선진화법이 이제 됐는데 14, 15, 16년에는 법정 시한을 지켰습니다. 민주당 야당일 때 지켰어요? 예. 왜냐하면 법정 시한을 안 지키면 자동 부의가 돼요.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죠. 1일 날 올라가서 2일 날 의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안 되려면 여야 협의가 돼야 돼요. 근데 협의를 안 해준 거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는 새누리당 시절에는 민주당 쪽에서 태클이 있어도 어차피 협의를 안 해주니까 시한을 딱 지켰는데 3년 연속으로. 근데 작년부터는 자유한국당이 야당이 된 다음부터 안 지켜져요? 안 지켜졌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협의를 안 해주잖아요. 그럼 그 전에 막 좀 깎고 뭐 이런 게 늘리고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모두 무산되고 원안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원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완전 억울하잖아요. 이게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야당이 굴복하는 건데. 그건 민주당 시절에는 그렇게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왜 이렇게 배짱을 튀기는 거죠? 뭐 이렇게 법에 대한 큰 집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법에 대한 집착이. 그리고 또 물러서 민주당이 만약 민주당이 협의를 안 해주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렇죠. 근데 또 그걸 협의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작년 6일 날 통과됐거든요. 원래 당이 가진 문화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집요하고 악착 같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이익에 관한 집요하고 악착같이 관철시키는 되는 보수 진영이 더 치열하죠. 그 대목은. 사실은 그게 뭐 꼭 야당이 요구를 안 들어주고 이런 뿐만 아니라 여당이 원하는 것도 좀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면에서 거래 내진 딜 협상 이게 너무 약한다는 느낌입니다. 이게 이익을 놓고 거래하는 데는 원래 전 세계적으로 보수가 훨씬 유능합니다. 좋은 말로 유능하고 좀 나쁜 말로 집요하고 악착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좀 그런 약간 면이 정당성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좀 약할 수밖에 없죠. 명분과 정당성 이런 거를 따지다 보면 어쩔 수 없다 시한을 지켜야 된다 하고 끌려가는데 네. 그게 어길 수도 있지. 이익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럴 경우에는 예. 장단이 있어요. 어떨 때는 그 이익을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와 다툴 때는 그 대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좋은 정책을 꼭 관철시킬 땐 필요하죠. 그럴 때 그게 쓰여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예산과 관련된 그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사주 세수여서 결손이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해설을 듣기 위해서 모셨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부모 예산이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이건 들켰을 뿐이죠. 네,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세심히 이번에 좀 살펴보면 이런 건이 제가 볼 때는 한 10건 이상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 그래요? 꼭 10건 정도 쭉 다 찾아내셔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실명 거론하는 것으로. 네. 톱2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억 몰래 넣었다가 들킨 사람?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말 크림반도, 예. 우리한테는 굉장히 먼 동네여서 어디인지도 잘 지도상에 그려지지 않는데 크림반도 인근의 케르치 해협, 이건 더 생소한 이름의 해협입니다. 여기서 러시아 해군과 우크라이나 해군이 부딪혀서 러시아 해군이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을 납포했습니다. 자, 국제면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내막을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재성훈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한 6개월, 7개월 전인가요? 얼마나 됐죠? 뭐 어디서부터? 지난번에 저희가 모셨을 때가. 대선 때 아마 그랬나요? 한 것 같으니까. 작년이군요, 작년. 아니요, 아니죠. 올해 3월 같은데. 3월인가요? 예, 예. 3월에 하고 그 안 계실 때 출장 가셨을 때 한 번 또 나오셨어요? 네. 하고요. 그건 안 칩니다. 자, 그때 제가 처음 나오셨을 때, 너무 말씀 잘하셔가지고, 자주 모셔야 되겠다. 아니죠. 가끔 모셔야 되겠다고 했는데, 예. 이제 가끔, 예, 거의 7, 8개월 만에 오셨습니다. 너무 가끔이네요. 네. 자, 이 사건은 국제적인 이슈고, 그리고 아주 크게 보도되고, 우리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어요. 예. 근데 우리 언론의 특징이긴 하지만 대부분 미국발 아니면 유럽발 언론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니까 예, 예. 러시아는 악이다라고 전제하고 예, 유럽의 입장에서 러시아는 악이죠. 네, 예. 악이라고 전제하고 뉴스 해설이 되다 보니까 편향된 뉴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균형을 좀 잡기 위해서 실제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충돌이 여기서 일단 왜 일어났는가, 이 동네가 왜 무슨 동네길래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죠. 예, 그러니까 이번 충돌의 배경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우크라이나 위기에서 좀 찾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2013년 말에 그 서방하고 러시아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이제 하던 야누코비치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예,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인데 근데 이제 러시아의 회유에 넘어가서 요 유럽연합하고의 제휴협정 체결 시한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행을 유보하는 것처럼 보였죠. EU행을. 예, EU행을. 그러니까 이제 서유럽 쪽에서 끌어당기고 싶어. 예.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더 가고 싶은 욕망이 더 크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위대가 마이단 시위라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축출이 되고 친서방적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반대하는 지역들이 나타나죠. 오른쪽 지역은 사실. 오른쪽 지역, 동부 지역. 동부 지역은 사실은 러시아 사람에 가깝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또 뭐 산업 인프라, 뭐 교통 물류 인프라 다 연결돼 있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 그렇고. 사실상의 러시아 사람이라고 해도 무방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살고 있었던 건데. 예. 그리고 이제 크림반도 지역.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크림반도 지역, 이 두 지역이 가장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독립 선언을 했고. 오늘 떨어져 나가겠다. 예, 떨어져 나가겠다고 했고. 이제 크림반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 투표를 해서 2014년 3월에 병합이 됐습니다. 러시아에 병합이 됐지만 동부 같은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주민 투표를 해서 독립을 하고 병합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러시아의 공작이다. 뭐 그런 면이 있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여기가 아주 전략적 요충지인데
가져가면 좋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두 지역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동부에서 이제 내전이 일어나서 지금 5년 동안 한 10,0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크림반도가 이제 합병이 됐는데 이 크림반도가 이제 북쪽으로는 우크라이나 본토하고 맞닿아 있지만 동쪽으로는 아주 좁은 해협, 케르치 해협이라고 지금 나오는 그 해협을 사이에 두고 러시아하고 이제 인접해 있습니다. 근데 이 해협이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거든요. 아조프해하고 흑해 사이를 연결한 굉장히 좁은 해협입니다. 여기로 나가야만 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 대한 인프라나 아니면 지원을 끊었기 때문에 이 크림반도를 지원을 해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리를 연결했죠. 예,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에서 최대라고 하는데 이 다리를 한 19km 정도 돼요. 근데 이 다리를 이제 놓았는데 이 다리가 이제 또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크림반도의 생명선 같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5월에 크림 대교 이제 뭐 케르치 대교라고도 하고요. 그게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이제 트럭을 몰고 직접 트럭을 몰고 트럭 행렬을 이끌고 이제 개통식에 퍼포먼스를 했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푸틴 대통령 오기 전부터 한 3월쯤부터 굉장히 이 지역에 대한 검문 검색이 강화되고 러시아가 굉장히 좀 강력하게 통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민했겠죠. 푸틴 대통령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폭파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 입장에서 실제로 지금 몇 개월 전에 이제 케르치 대교가 있으니까 거기에 케르치 해협도 있고 케르치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폭발물이 터졌거든요. 사실 다리를 통과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 다리가 폭파되면 난리죠. 네.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또 어떠냐면 이 해협이 왜 중요하냐면 이 크림반도가 러시아 넘어가면서 흑해 연에 있던 그 서부 해안과 동부 해안이 완전히 분리가 돼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하지 않으면 서부의 항구에서 이제 오데사 같은 항구 이번에도 이제 오데사에서 출발했거든요. 오데사 항구에서 이제 마리우폴이나 이런 다른 항구로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왜 긴장이 심화되고 아조프해를 둘러싸고 이제 그 지역이 왜 중요한지는 이제 얘기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서로 니네가 잘못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뉴스가 서방의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무조건 러시아가 잘못했을 거라는 전제하에 뉴스가 보도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내막은 모릅니다. 우리는 사실 실제로는 객관적 내막은. 근데 제가 이 뉴스에 주목한 이유는 뭐냐면 뭐 그건 항상 있었던 일이니까요. 유럽 언론들이 혹은 뭐 미국 언론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일단 쟤네가 잘못했어라고 전제하고 기사를 쓰는 건 항상 있어왔던 일인데 그런데 이 뉴스는 러시아가 키운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키운 거예요, 보니까. 그런 측면이 크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근데 또 보니까 마침 우크라이나가 선거철이에요. 이거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제 누가 잘못했냐 사실 이거보다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경이 중요하긴 한데요. 지금 이제 주장은 보면은 이제 러시아 영해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무해 통항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안국이 제시하는 그 법령 같은 걸 준수를 해야 돼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사전에 우리가 통보를 했다. 근데 러시아는 통보도 안 했고 그리고 우리 허가도 안 해줬다.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실제 비화되고 있어요. 제 생각은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러시아 말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되라고 우크라이나가 뻔히 알면서도 왜냐하면 선거잖아요. 곧. 그리고 3월에 선거죠. 내년 3월에 대선이. 그리고 이 이슈가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거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한 지점이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러시아한테 틀림없이 납포할 거니까 그러면 납포됐을 경우에 소위 우크라이나에서 반러시아 정서를 키울 수 있고 그리고 그 반러시아 정서는 필연적으로 서유럽이 지원을 할 것이고 그러면 서유럽에 포함되고 싶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EU에 들어가기도 용이해지고 정치적으로 매우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국내 정치를 보면은 포로셴코 현 대통령이 지지율이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3월에 대선이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온 후보들 중에 한 5위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죠. 예, 다급한 상황이라서 이 외부의 적이 필요하죠. 예, 포로셴코 대통령이 민족주의 마케팅을 해온 건 사실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의회에 요번에 이제 계엄령이라고 우리는 이제 주로 번역하는데 그쪽의 명칭은 전시 상황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계엄령. 예, 전시 상황 선포인데 계엄령이죠 뭐. 근데 이걸 선포할 때 60일을 원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의회가 선거 일정을 고려해서 30일로 깎았습니다. 이게 우리로 치면 어떤 상황인지 금방 이해되실 텐데 대통령 선거가 예, 우리도 비슷한 일이 예. 대통령 선거가 넉 달 후인데 네. 계엄령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근데 계엄령 선포를 한 이유는 납포됐다. 네. 그 저는 그래서 의심이 모든 나라 정치가 이런 구상들을 하거든요. 뭐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아니 물론 예. 교수님이 예. 그걸 확인해달라는 게 아니라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 보도되는 것만의 측면은 너무 표면적으로 보는 게 아니냐 이거죠. 네. 우리가 이제 그런 측면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이제 러시아 현지 전문가들 주로 그래요?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의도적으로 도발을 했다. 이렇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 근데 또 이제 러시아의 그 자유주의자, 반정부 세력 또 이제 우크라이나 현지 전문가들은 또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푸틴이 이 사건으로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제 기획을 했다.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푸틴의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조금 하락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석하는군요. 그러니까 물론 양쪽 중에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고 양쪽 말이 각각 맞을 가능성이 각각 존재하는데 근데 우크라이나가 의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자마자 뉴스로. 이건 얘네들이 너무 좀 냄새가 나는데. 근데 그런 보도가 너무 없어서 해설 한번 들어보고. 제가 또 대사관에서 항의가 들어올까 봐. 그래서 제가 또 러시아를 주로 연구하기 때문에 또 제가 너무 또 여기 친러시아 러시아 입장만 너무 대변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저는 뉴스를 보자마자 그 생각했어요. 예. 아니 선거 직전에 무슨 계엄령이야 이거 이상한데. 이게. 예. 근데 그런 뉴스가 하나도 없어서 예. 야 이거 너무 껍데기 뉴스다 싶어서 제가 모신 거고요. 자 그러면 유럽은 어떻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제 미국, 서유럽 말하는 뭐 서유럽이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분쟁의 이제 양측이 이제 자제를 좀 요청을 하고 네, 뭐 조용해라.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네. 기본적인 그렇게 요청하고 러시아가 이제 무력을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우크라이나의 영토적 통합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영토적 통합성.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원론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림반도를 병합한 것 자체가 문제야로 하는 거죠. 더 근본으로 거슬러 올라. 근데 이제 러시아를 탓하는 거죠. 근데 이 사건만 보면은 사실 러시아 영해를 지나간 거기 때문에 크림반도를 병합한 거하고는 큰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크림반도를 병합하면서 그 지역에서 긴장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서유럽은 러시아에 대해서 경계심과 공포심을 가지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네. 전쟁도 치렀고 그리고 오랜 갈등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러시아를 어떻게 상대할 건지를 두고 유럽 안에서 막 합종 연행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서유럽의 시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서유럽도 가진 편향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근데 서유럽이 이 상황에서 미국도 이 상황에서 딱히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제재들을 많이 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회원국들 간의 의견이 좀 갈릴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렇게 입장을 정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보수파들이 이제 전통적인 보수파들이 있습니다. 러시아를 때려야 된다. 이 보수파들은 또 이제 강력한 또 제재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G20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나요? 예? 잘못 들었어요. G20에서 그래서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미국하고. 취소됐어요? 예, 취소됐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이런 얘기 나올까 보라 했나? 오늘 새벽에 이제 그러니까 한국 시간이죠. 이제 속보가 들어왔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사안이 굉장히 국제면에서 큰 뉴스로 취급되고 있고 그리고 정확한 해설이 필요한데 한쪽 면의 해설만 있어서 예. 균형을 잡는 의미에서 한번 짚어봤고요. 이해하고 나면 이 사안이 예. 좀 달리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러시아 쪽 측면에서 보자면 나토가 오른쪽으로 계속 오려고 하잖아요. 예. 네. 그 러시아가 느끼는 서유럽에 대한 또 러시아도 공포심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우크라이나 아까 이제 그 케르체엽의 이 사건을 배경을 우크라이나 위기에서 찾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크라이나 위기의 또 본질은 뭐냐면 사실은 러시아와 서방 또 더 크게 보면은 러시아와 미국과의 갈등에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미국의 이 보수파들은 뭘 가지고 있느냐면 얄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얄타. 네, 이게 뭐냐면 이제 45년 2월에 얄타에서 너무 많은 양보를 소련에게 했기 때문에 냉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고. 러시아는 또 반대로 몰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건 몰타 트라우마는 제가 만들어낸 말이거든요.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89년에 몰타 회담에서 그 냉전의 종언을 선언했어요. 부시하고 아버지 부시하고 이제 고르바초프하고.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진 나토의 동진이라든지 너무 유럽 MD라 그렇죠. 유럽 MD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오는데 러시아는 바르샤바 조약 기구도 해체하고 독일 통일도 인정하고 동유럽 사회주의권에 대해서 개입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래서 푸틴에 열광하는 거 아닙니까? 강한 러시아에.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양보는 없다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은 잘 이해 안 가겠지만 푸틴의 이 높은 인기와 열광은 그런 배경하에 있는 것이고 다시 7개월 후에 나오실까 봐 너무 많은 얘기를 한꺼번에 하시려고 하네요. 조만간 그럼 훨씬 짧은 시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러시아 연구소의 재성훈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불친절한 AS. 최대한 황교익 선생님의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길게 하겠습니다. 예. 우상호 의원 인기가 굉장히 나날이 높아집니다. 재미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과드립니다. 이런 문자 많이 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택시 기사들, 기사님들, 버스 기사님들, 예, 문제 많이 옵니다. 예, 동탄, 이신도시에서 서울역 가는 M4137번, 5305번, 신고군요, 이건. 예. 라디오 켰는데 다른 방송 나옵니다. 좋습니다. 이런 신고해주세요, 신고. 예. 듣고 있다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예, 1등 방송이니까 다 들으셔야죠. 근데 가끔 안 들으시는 분들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교익입니다. 예. 5분 내로 줄이느라고 제가 좀 앞 코너들 시간 조절하고 힘들었습니다. 그 시간을 너무 안 줘가지고요. 예. 그래서 따로 저 혼자서 막 뜯는 걸 하나를 만들. 유튜브 만드셨어요 또? 예. 12월 1일부터 대유행입니다 요즘. 모두들 제목은 뭡니까? 황교익 TV. 황교익 TV. 여기 나오시는 분들 다 만드는 것 같아요. 하태경 TV에 이어서. 하태경 TV 만들고 나가지고 이거 아직 안 만드신 거구나. 네. 하태경 TV 만들고 나서 여기서 하태경 TV 만들었다. 검색이 안 되는 겁니다. 검색이 안 되는데. 그걸 또 구역구역 찾아가서 1000명이 늘었어요. 예. 1000명? 예. 단박에. 만약에 검색이 됐으면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뭐 광고 효과가 그것밖에 안 돼요. 아니, 제 말이. 요즘 뭐 청취율이 별로 안 나오나? 뭐 1000명 겨우 느냐? 한 10,000명 들어야 뭐. 20분 안에 1000명 됐는데 10,000명 될 수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검색이 안 돼가지고. 검색이 안 됐어. 그 1000명을 어떻게 찾았나 모르겠어. 끈질긴 분들이에요. 아주. 12월 1일부터입니다. 많이 들어와서. 12월 1일부터. 네. 뭐 합니까, 여기서? 지금 이거 못다한 뭐 준비해봤자 항상 5분밖에 안 되니까. 뭐 지난번에도 겨우 뭐 3분, 2분 주고 그걸 뭐 이야기하라고. 김장철 지금 아니다 얘기하고, 배추 지금 하면 안 된다 얘기하고 끝났죠. 그렇죠. 이게 지금 배추 지난번에는 이제 배추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이어서 이제 양념 이야기해야죠. 배추 양념까지도 못 나갔어요 그때.
지금 딱 이제 김장하기 좋은 날씨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이게 아침에 오니까 뭐 영하 뭐 2, 3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쨍하고 바깥에서 이렇게 이 김장을 하는 이유가 잠깐만 지난주의 네. 핵심은 이렇게 영하로 떨어질 때 배추가 수분을 스스로 옮어서 아니요 배출해서 배출해서 네. 얼지 않고 사흘에 남으려고 하는데 그때가 진짜 맛있는 거다. 그때가 맛있다. 그러니까 영하로 살짝 떨어진 다음에 배추를 뽑아서 그렇죠. 김장을 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 딱이죠. 네. 좀 이르게 하신 분들은 조금 안타깝지만 내년에 그때 그러니까 선조들이 지혜가 있는 거네요. 네. 그냥 뭐 배추가 그냥 겨울 작물이니까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자연에 맞춰서 살면 그렇게 맛있는 걸 먹을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경험해서 야, 이거 살짝 얼었다가 할 때가 더 맛있어. 이게 네, 그렇죠. 깨달았겠죠. 양념은요, 이제? 그렇죠. 양념은 적게 할수록 좋아요. 적게 할수록. 아니, 맛있는 양념을 적절히 잘하면 맛있는 건지. 아니요, 양념이 너무 많아요. 지금 김치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한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이 어릴 때 먹었던 김치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힘그레 했어요. 고춧가루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여기서 어릴 때는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 누구의 어릴 때입니까? 1970년대, 60년대. 우리 가난했을 때. 어르신들의 어린 시절이잖아요. 1980년대 들어오면서 고춧가루 양이 이제 부쩍부쩍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좀 여유 있게 산다는 것의 한 표현으로 양념을 넉넉하게 하는 게 그것도 조금 유행이었고 그때 궁중 김치 남도 김치 이런 게 유행하면서 양념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마련할 여력이 안 돼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더 맛있어요. 그때가 더 맛있었다. 그렇죠. 네, 고춧가루가 김치에 들어가게 된 게 이게 얼마 안 되거든요. 한 200년.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간 간지 조금 한 200년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일제시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200년 전에 고춧가루가 채소절임에 들어가기 시작하냐 그러면 소금이 부족해서라는 그런 논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소를 절일 때 소금을 넉넉하게 넣어야 이게 상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조선 말기에 들어와서 이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소금이 조금씩 기회지기 시작했어요. 소금 가격이 뛰니까 일리 있네요.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소금 대체로 고춧가루를 넣기 시작해요. 이 고춧가루에 있는 캡사이신이 미생물을 좀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어떻게 알았을까? 그 시절에 그분들. 그러니까요. 그래서 고춧가루가 점점 늘어나는데 고춧가루가 조금씩 들어가면 그러니까 미생물을 억제하고 유산균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김치라는 것은 유산균 발효 채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산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춧가루가 조금 들어가는 게 아주 훌륭해요. 곱게 더디게 썩은 건데 먹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1980년대 들어와서 고춧가루 양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조금 사는 게 조금 넉넉해지는 것도 하나지만은 그때 당시에 칼라 TV가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요? 칼라 TV 시대와 요리 프로그램하고 같이 물려서 이렇게 펑 터지거든요. 그러면서 김치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고춧가루가 충분히 많이 들어간 음식으로 그렇죠.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 전보다. 그렇죠. 요리 방송에서. 그래서 하여튼 조금 넣으라는 거죠. 칼라 TV에서 이게 김치를 좀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고춧가루 막 붙이는 거죠. 5초 남았어요. 그렇게 자꾸 보다 보니까 이게 고춧가루가 많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김치가 맛있는 김치인 것으로 환경TV 많이 봐주세요.